누구 아이야? 당신 아이야.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그만해. 나 아이 못 가지는 거 검사로 확인했어.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불임 판정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에 분노했고 그날 밤 아내는 새쌍둥이를 품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5년 뒤 뉴스 한 장면에 멈춰선 남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거짓을 말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습니다. 하얀 눈발이 국립해양생물연구소의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임서연의 인생도 그만큼이나 차갑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서연은 연구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기. 목소리가 떨렸어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지만 가슴은 벌써 따스한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연은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기대감,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 알면 기뻐할까? 서연은 살짝 웃으며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인 박준혁과의 관계는 최근 약간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며 점점 경쟁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것이 가끔은 마음 아팠지만 이 아기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연구소에서 그녀는 이미 주목받는 수의사였어요. 특히 멸종위기 해양동물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 연구로 최근 더욱 유명해졌죠. 임 박사님, 오늘 돌고래 MRI 결과 나왔어요. 조교인 민지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뱃속의 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준혁에게 이 소식을 전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서연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으로 향했어요. 3년 전 준혁과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 부부였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어요. 하지만 2년 전 준혁도 같은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해양 생태학자로서 환경 보존 연구에 집중했고 서연은 해양동물 수의사로 치료와 구조에 전념했어요. 같은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점점 다른 길을 걷는 듯 했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거야. 그녀는 희망을 가슴에 안고 오늘 일찍 퇴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연구소 다른 층에서 박준혁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초조하게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양환경보존기금에서 곧 발표할 대형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연구소 행정팀장인 지은은 준혁의 대학 후배였고 항상 그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박 박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준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은은 문을 닫고 천천히 준혁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2가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 출력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료검사 결과지였어요. 이메일은 서연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준혁의 최신 연구 데이터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죠. 이게 무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받았다는 불임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건가요? 최 과장님이 우연히 발견했대요. 이메일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은 그만해요. 준혁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이제 가봐도 좋아요. 지은이 나간 후 준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것도 2번이나 연구를 훔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인가? 서연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작은 아기 옷을 고르는 모습, 준혁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짓는 모습, 셋이서 바닷가를 거니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현관문을 열며 기쁜 마음으로 외쳤어요. 준혁, 나왔어.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에 켜진 불빛 아래 준혁이 냉랭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웬일로 일찍 왔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곧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설명해봐. 준혁이 서류를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내용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지? 난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어서 불임 검사 결과를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혁, 이건 분명 오해야.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서연은 다급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준혁의 차가운 눈빛은 녹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건 준혁이 서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임신 테스트기.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우리 아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누군가의 음모야. 내가 어떻게 널 배신할 수 있겠어?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아이야? 준혁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당연히 당신 아이지. 준혁 씨 제발.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세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서연의 귀에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그녀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준혁 씨,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대화로 풀어보자. 내 말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 내 연구를 훔치고 날 배신하고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준혁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놀란 옆집 주민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준혁 씨 제발. 날씨가 너무 추워. 내일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이건 오해라고. 준혁은 대답 대신 서연의 옷가지 몇 개를 무작정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집 할머니가 놀라 소리쳤지만 준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죠.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대답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서연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 홀로 서서 서연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서연은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3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5년 후 그 아이들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사실도. 제주도 남쪽 작은 부속섬,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임서연은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5년이란 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이른 기상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바다는 고요했어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일으키며 살며시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에는 3명의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난 그날 밤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3개의 작은 심장 박동을 들었어요.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첫째 윤호가 뒤척이며 눈을 떴어요. 5살 소녀는 언제나 형답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윤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윤호는 항상 부지런하네. 동생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왔어요. 그의 눈빛은 5살 아이답지 않게 진중했습니다. 첫날부터 동생들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죠.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창문 덕분에 마음만은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오믈렛을 만들고 있을 때 둘째 윤서가 뛰어왔어요. 엄마, 오늘 바다거북이 알 낳는 거 보러 가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항상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오늘 센터에서 일 끝나면 가보자. 하지만 약속은 거북이가 정해요. 우리가 아니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해양동물 보호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섬에 정착한 후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살려 작은 센터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헌신과 전문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윤우가 또 기침해요. 윤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윤우가 작은 기침을 하며 깨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괜찮아? 서연은 윤우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윤우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했습니다. 3 쌍둥이 중 가장 작았고 자주 아팠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늘 바다 거북이 보러 갈 거예요. 윤우의 작은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은 아버지를 닮아 깊고 또렷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 순간 아픔이 스쳤어요. 3 아이 모두 준혁을 닮았습니다. 특히 윤우는 그의 눈썹과 입술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먼저 약 먹고 아침 든든히 먹어야 해.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새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들, 쫓겨난 밤의 고통, 모든 것을 잃고 새 삶을 시작해야 했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윤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이 질문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자주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미움보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그녀도 알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준혁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섬으로 온 이후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으니까요. 우리 아빠도 바다 동물 좋아해요? 윤서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서연은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준혁과 함께 첫 데이트를 했던 아쿠아리움. 그가 돌고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모습. 아주 많이 좋아하지. 너희 아빠는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윤호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그녀의 감정 변화를 잘 알아차렸어요. 엄마,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윤호의 작은 손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멋진 새 왕자님들이 있는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아이들을 마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작은 섬이었지만 다행히 유치원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른 섬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해양동물보호센터에 도착하자 직원 미경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서연이 센터를 열 때부터 함께 일해온 섬 주민이었습니다. 네,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왔어요. 오늘 환자들은 어때요? 서연이 센터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이곳은 작았지만 다양한 해양동물들이 치료받고 회복하는 공간이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채로 발견한 동물들이거나 해변에 밀려온 부상당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범이 밤새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남쪽 바위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네요. 미경의 말에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즉시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수조에는 등껍질이 손상된 바다거북이 있었어요.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서연은 부드럽게 거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진료 가운을 입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연구원으로서의 서연. 하지만 서울에서의 기억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재빨리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때때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요. 서연은 다시 바다거북에게 집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녀의 전문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센터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탁 트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윤호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섬의 의료시설은 제한적이었어요. 윤호의 면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끔 섬을 떠나 제주 본섬의 병원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거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준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를 버린 남자, 그녀의 진실을 믿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남자. 해변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흩날렸어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5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녀는 이겨낼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어요. 머지않아 그녀의 평화로운 삶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다 너머에서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걸.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제주 부속섬의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고 바다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임서연은 해양동물보호센터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태풍이 올지도 몰라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미 태풍 미란이 제주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보를 내렸어요. 아이들을 일찍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씨도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센터에 있는 동물들이 걱정되었어요. 특히 지난주부터 치료 중이던 바다거북이 신경 쓰였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어요.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고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윤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태풍이 온대요. 우리 집 무너질까요? 윤서의 질문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집은 튼튼해. 하지만 오늘은 모두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할 거야. 윤호와 윤우도 곧 나왔어요. 윤우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열은 없었지만 습한 날씨가 윤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는 이미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해안선을 치고 있었고 어부들은 서둘러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다 거북이들은 괜찮을까요?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의 마음에도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센터에 남겨둔 동물들이 떠올랐어요. 괜찮을 거야. 센터는 튼튼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폭풍이 닥치면 센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윈도우에 테이프를 붙이고 비상용품을 확인하며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태풍이 섬을 강타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남쪽 해변에 바다거북들이 떠밀려왔대요. 어부김 씨가 방금 전화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가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멸종 위기종이었고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이 결심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쌍의 눈이 불안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잠시 나가야 해. 바다거북들이 위험에 처했어. 윤호의 눈이 커졌어요. 태풍인데요. 너무 위험해요. 엄마가 조심할게. 윤호가 동생들 좀 돌봐줄래? 곧 돌아올게. 서연은 방수 재킷을 입고 응급처치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바람이 그녀의 몸을 거의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었어요. 남쪽 해변에 도착하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마리의 바다거북이 모래사장에 뒤집힌 채로 누워 있었어요. 파도가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다들 살아있어! 서연은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거북들은 여전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등껍질에 상처가 있었고 지느러미는 약하게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자 비옷을 입은 남자와 카메라를 든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에는 자연 다큐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발요. 이 거북들을 센터로 옮겨야 해요.
폭풍 속에서 서연과 다큐멘터리 팀은 함께 거북들을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센터에 도착했어요. 여기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센터 내부는 다행히 안전했어요. 서연은 즉시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북은 등껍질에 심각한 균열이 있었고, 두 번째 거북은 지느러미가 찢어져 있었으며, 세 번째 거북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예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이 넘쳐났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남자가 물었어요. 제가 개발한 특수치료법이에요. 멸종위기종 바다거북의 등껍질 복원을 위한 거죠. 서연은 첫 번째 거북의 등껍질에 특수 합성 물질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세심했습니다. 5년 동안 이 작은 센터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했어요. 서울에서의 경력이 끝났다고 해서 그녀의 전문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랍네요. 이런 첨단 치료법을 이 작은 센터에서. 여성 카메라맨이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작은 곳이라도 필요한 일은 해야죠. 2시간 동안 서연은 멈추지 않고 거북들을 치료했어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팔은 아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 거북 모두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밤새 지켜봐야 해요. 그때 센터 문이 열렸어요. 윤호, 윤서, 윤우가 비에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 왜 여기 온 거야? 너무 위험했잖아. 윤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걱정돼서요. 그리고 엄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번졌어요. 아이들은 심지어 각자 작은 구급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울래요, 엄마. 윤서가 힘차게 말했어요. 윤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다큐멘터리 팀은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일을 시켰어요. 윤호는 수건을 가져오고 윤서는 물을 나르고 윤우는 서연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태풍이 밤새도록 섬을 덮쳤지만 센터 안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은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족이네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다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의 마음에 오래된 아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풍은 서서히 물러갔어요. 3마리의 거북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어요. 아이들은 이미 센터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임 박사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해양환경보호단체 블루오션의 대표이자 이번 다큐멘터리의 감독이에요.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셨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날 줄은 몰랐죠. 임 박사님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연구소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울. 그녀가 피하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죠. 도윤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화제를 바꾸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특히 저 막내 하지만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서연은 잠든 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면역력이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도윤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제가 아는 서울대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윤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윤우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어요. 서연은 급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윤우야,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에 공포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우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제가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윤우를 돌보는 동안 카메라맨은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센터 안에서 태풍이 지나간 새벽, 한 어머니의 절박한 눈빛, 아픈 아이, 그리고 3마리의 구조된 바다거북.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이 영상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와 아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태풍이 지나간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박준혁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늦은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했어요. 5년 사이 그는 국립해양생물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고 해양생태계 보존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풍 미란이 제주도 부속섬을 강타한 가운데 한 여성 수의사의 감동적인 구조 활동이 화제입니다. 멸종위기 바다거북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 여성의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준혁은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몸이 굳었어요. 화면에 나온 여성은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서연의 모습, 긴장된 표정으로 바다거북을 치료하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5년 동안 그는 서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화면을 통해 그녀를 보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3명의 아이들을 비추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 아이는 모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얼굴은 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새쌍둥이. TV 앞에서 준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을 닮았어요. 특히 막내로 보이는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사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폭주했어요. 새 쌍둥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닮았다고? 그렇다면 5년 전 그가 본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던 건가요?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지은이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방금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오빠가, 최경호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지은의 말에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경호는 5년 전 그 DNA 검사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방송 직후부터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어요. 준혁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부속섬에서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우가 갑자기 고열을 앓기 시작했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여 급히 제주 본섬의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임 박사님, 강도윤이 다가왔어요. 그는 태풍 이후 계속 섬에 머물며 서연의 센터를 다큐멘터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윤우 군의 상태가 일반적인 면역 결핍보다 복잡하다고 해요.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에 가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 그곳은 그녀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윤우를 위해서라면 도윤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다큐멘터리가 어제 방영됐어요. 사실은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그녀는 최근 며칠간 윤호 돌보느라 바빠서 외부 소식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반응이요? 네, 특히 SNS에서 새쌍둥이 아이들이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에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연락드려놨습니다. 윤우 군을 위한 특별 진료를 준비해 주신대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준혁을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었고요. 하지만 윤우의 병실 창문 너머로 그녀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울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혁은 국립해양생물연구소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정바다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보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뉴스 이후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과 새쌍둥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박 박사님? 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준혁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빠 소식은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요.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점점 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호의 갑작스러운 실종, 새쌍둥이의 존재, 그리고 5년 전의 모든 일들.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호는 응급 의료진과 함께 특별 좌석에 배치되었고 윤호와 윤서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은 어때요? 윤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고 시끄럽고 복잡해. 하지만 멋진 곳이기도 해. 우리 진짜 아빠도 서울에 있어요? 윤호의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첫째는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윤호야. 지금은 윤호가 더 중요해.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섰을 때 서연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5년 만에 돌아온 서울, 그녀가 버림받은 곳,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는 곳.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윤호를 받아 특별 병동으로 이송했어요.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따라갔습니다. 임 박사님, 서울에 오신 김에 제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윤호가 안정을 찾고 검사를 받는 동안 그는 서연과 윤호, 윤서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국립해양생물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청정바다 프로젝트라고. 임 박사님 연구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국립해양생물연구소. 5년 전 그녀가 일했던 곳, 그리고 준혁이 있는 곳. 저는 갈 수 없어요. 윤우가.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연락 오면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윤우는 검사 중이라 면회도 안 될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어쩌면 준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그를 다시 만날 준비가? 국립해양생물연구소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환경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준혁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성공한 연구원의 모습.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알림에 준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는 최대한 발표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연과 새쌍둥이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대강당의 문이 열리고 늦게 도착한 관객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서연과 윤호, 윤서, 그리고 도윤이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년 만에 그를 다시 보게 될 순간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윤서가 물었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준혁을 가리키며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혁이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시선이 멈췄어요. 맨 뒷줄에 앉아있는 서연과 아이들. 준혁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5년 만의 재회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수천 가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두려움,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윤호와 윤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위의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 박사님, 괜찮으세요? 진행자가 준혁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과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충격, 혼란, 그리고 깨달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 씨, 대강당은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무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5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윤호, 윤서, 그리고 병원에 있는 윤우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국립해양생물연구소 대강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표가 중단된 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무대 위에 굳은 채로 서 있었고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대 병원이었습니다. 네, 임서연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도윤을 향해 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우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대강당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준혁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향해 달려왔어요. 서연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달리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윤우가 우선이었어요. 나중에요. 지금은 윤우가 위험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준혁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함께 가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윤우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윤호와 윤서는 도윤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고 준혁은 서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우군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일반적인 면역 결핍이 아니라 희귀한 형태의 면역 체계 이상이에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법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특수한 줄기세포 이식이 필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공여자는 부모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준혁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먼저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성 검사도 필요합니다. 준혁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의사가 그들을 안내하는 동안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윤우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몸에 연결된 여러 의료 장비들. 그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람 안 줘, 우리 아가. 엄마가 꼭 구해줄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검사실에서 준혁은 침착하게 혈액 샘플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그들은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윤호와 윤서는 지쳐서 도윤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제 아이들인가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5년간의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날 밤 당신이 내쫓은 그날, 제 뱃속에는 이미 새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5년 동안 난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플 때도 난 혼자였다고요. 준혁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어요. 그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였겠죠. 당신이 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면 우린... 서연의 말은 문 앞에 선 의사에 의해 중단되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의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윤우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99.999% 일치합니다. 진짜 아빠가 맞다고요? 그럼 그날 나한테 준 검사 결과는 뭐였죠? 거짓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동생과 동료가 꾸민 일이었어요. 준혁의 몸이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줄기세포 적합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식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의사 사무실을 나오자 경찰들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최경호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임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경찰관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경호 씨가 자수했습니다. 5년 전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일에 대해서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준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지은 씨와 공모해서 거짓 DNA 검사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지은 씨는 오래전부터 박 박사님에게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에서 임 박사님이 경쟁자였죠. 지은 씨는 자신의 형부인 경호 씨를 이용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거짓 이메일, 그리고 조작된 불임 검사 결과까지. 경호 씨 말로는 어제 방송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 최지은 씨도 연행 중입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는 서연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증거만 믿고 그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홀로 새 쌍둥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서연 씨,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 말을 듣지 않은 것, 의심한 것, 그리고 내쫓은 것까지. 서연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5년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윤우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혁은 줄기세포 기증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적어도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윤우는 어때요? 준혁이 물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이식 후 희망적이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년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당신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내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말로 5년이 지워지진 않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윤호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윤서가 첫 말을 했을 때, 윤우가 아플 때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의지할 때마다 당신은 없었어요.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망설였어요. 저도 5년간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당신을 꿈에서 봤어요.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내가 저지른 큰 실수를 떠올렸죠.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혜원과의 결혼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은의 계획에 함께했고 우리 결혼은 그저 그들의 음모였을 뿐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윤우의 진짜 이름은 윤재예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 당신 이름의 준을 따서 지었어요. 당신이 아이들을 버렸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라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기회를 주시겠어요? 서연은 준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윤우, 아니 윤재의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식 준비가 됐습니다, 박 박사님. 준혁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재를 꼭 살릴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윤재 전 윤우의 병실은 여러 가지 카드와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윤재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임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전 줄기세포 이식 수술 이후 윤재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었어요. 의사들도 놀랐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해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드디어 퇴원이야. 윤호랑 윤서도 지금 오고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이 커다란 곰 인형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니, 윤재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준혁은 매일 병원에 왔고 조금씩 윤재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윤재가 처음으로 준혁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준혁의 진심 어린 노력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곰돌이 정말 커요. 윤재가 기뻐하며 인형을 안았어요. 준혁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5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윤호와 윤서가 강도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윤재야. 윤서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윤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쌍둥이 중 첫째는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준혁은 윤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5년간의 부재는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었으니까요. 퇴원 준비는 다 됐니? 서연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윤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서연은 준혁과 시선을 교환했어요.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새 집에서 새 쌍둥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퇴원 후 그들은 준혁이 마련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았지만 준혁은 매일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준혁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준혁은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연구는 계속하겠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아니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당신의 경력은 경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제 경력과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요. 이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연구센터를 새로 짓는 거예요.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와 연구를 위한 센터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의 전문성과 경험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요. 서연은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능성,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려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새 쌍둥이는 이제 서울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윤재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윤서는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윤호도 조금씩 준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제주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로 가서 현장을 살피고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그들이 함께 제주도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우리 옛날 집도 볼 수 있어요? 윤서가 비행기 안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센터도 가볼 거야. 미경 아줌마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윤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바다 거북이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대.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녀가 준혁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서연이 운영했던 작은 센터를 방문했어요. 미경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여기가 새 센터 부지예요. 준혁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부지를 가리켰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완벽한 장소였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투자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5년 전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이 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것 봐요. 윤호가 해변에서 소리쳤어요. 그가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적이네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도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제주 해양생물보호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센터는 서연과 준혁의 공동 프로젝트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들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곳이었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윤은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했고 그것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임소연 박사님과 박준혁 박사님은 이제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연구 방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지만 서연과 준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센터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새 쌍둥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혁이 문득 서연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실되었어요. 1년 동안 그들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고 이제는 다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평생 이 행복을 지키고 싶어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 앞에 펼쳐진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물러갔다 하는 모습은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어요. 바다는 때로는 폭풍우처럼 사나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잔잔히 물결치며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서연과 준혁의 사랑도 그랬어요. 상처와 오해로 시작된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리 와요. 새 쌍둥이가 손을 흔들며 부모를 불렀어요. 서연과 준혁은 미소를 교환하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주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바다처럼 깊고 바다처럼 넓은 용서,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으로 일몰을 배경으로 5명의 가족이 해변을 걷는 모습.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윤재가 서연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도 같은 약속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의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5년 전 서로를 몰랐던 어둠이 아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은 바다처럼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든 선택은 단 하나였죠. 사랑을 믿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다 너머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